동아시아 서사의 관점에서 한국 소설사를 연구하신 임영택 선생님의 동아시아 서사와 한국 소설사론 북리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17세기 전성기를 맞는 조선시대 규방소설을 소개할 건데요. 임영택 선생님은 당시 조선의 문벌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목하시고 주로 4대부 여성들이 독자층이었던 한글로 쓰여진 17세기 국문소설을 교방소설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17세기 대표적 국문소설 하면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과 사씨 남정기가 대표적인데요. 물론 이 책에 구운몽도 중요한 비중으로 나오지만 임영택 선생님이 특히 주목하신 작품이 김만중과 동시대 인물인 졸수제, 조성기가 쓴 창선가미록이라는 작품인데 내용이 마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과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께 오늘 창선가미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선가미록이 아마 낯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작품은 그동안 중국의 아류장 내지는 번안물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국문학계에서 오랫동안 깊이 연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70년대 한 조사 보고에 의하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60세 이상 여인들이 가장 애독하던 고소설로 창선가미록을 손꼽았다고 합니다. 임영택 선생님은 17세기 규방소설의 출현이 조선의 문벌사회 성립과 맞물려 있다고 보셨습니다. 조선에는 원래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인재를 뽑는 과거제도가 있었지만 17세기 초반 인조 반정 이후 권력이 소수 가문에 집중돼 당파가 생겨나고 국정이 농단되면서 벼슬자리를 일부 서인 노론계에 속하는 가문이 독점하게 돼서 이제 정계에 진출하려면 재능과 학식보다 문벌이 필수 요건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비록 중앙 정계로부터 소외됐어도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더욱 문벌 의식은 가열됐다고 합니다. 이 문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혼인관계를 통해 혼벌을 이루는 건데 혼인의 문벌의 척도와 성쇠 흥망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임영택 선생님은 문벌 가문에서 여성의 존재가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더구나 문벌을 지탱하는 현실적인 두 기둥인 4대부로서의 교양과 범절은 하나부터 열까지 여성의 노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상적 음식과 의복 마련, 관혼상제의 예절과 접빈객이 모두 여성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 그러나 유독 여성의 학문적 교양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부인들은 마땅히 역사서와 논어, 시경 및 소학서, 여사서를 대략 읽어 그 뜻을 통하고 백가의 성과 선대의 계보며 역대 국호, 성현의 이름을 알면 족하다. 부질없이 시사를 지어서 바깥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기본적인 상식과 여성의 도리를 알 정도의 교양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교육은 적절하지 않다는 건데요. 물론 조선시대에도 여성이 한문 교양을 갖춘 희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허균의 누이인 허난설원과 성리학자 임윤지당과 같이 여사로 불린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 여성이 깨우침을 얻는 만큼 갈등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한다면 다른 소원은 없다. 다만 산중에 거처하며 책을 100권이고 1000권이고 갖추고서 소연히 그 가운데서 늙으면 그만이다. 여성으로 태어난 그 자체를 불행으로 통감하는 농암 김창엽 따님의 글입니다. 4대부 부인들은 기본적인 예절과 범절을 익혀야 했고 특히 친정이나 시집 쪽에 한글로 편지를 쓸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남성들은 모두 한문을 쓰는 세상에서 여성에게 한글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여성 차별적인 점이 있었지만 임영택 선생님은 여성을 규방에 속박해 놓고 살짝 풀어줘야 하는 모순의 타협점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규방소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인기 있었던 규방소설은 수호전, 노의인전, 하북 이장군전과 같은 중국 소설 번안물과
고대 주나라 역사를 다룬 서주연희 같은 장편 소설, 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반고시의 천지창조와 하은시대 상고사를 다룬 개벽연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중국 고대사는 유교를 공부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교양이기 때문에 소설을 통해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열국지 같은 소설이나 역사 드라마를 통해 중국과 유교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방소설은 주로 필사본으로 유통됐기 때문에 필사를 하다 보면 자연히 글씨 연습이 됐고, 지금 전해지는 사대부 여인들의 편지 속에는 어김없이 서로 책을 빌려보고 싶다고 청하는 내용이 거의 관용 문구처럼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수십 권의 소설을 필사해 혼수와 함께 가져가면 시댁 식구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찍이 궁체 글씨를 익혀서 이응에 살짝 뿌리 돋쳤다. 시부모님 글씨를 보시고 기꺼워하며 우리 집에 언문 여제학이 들어왔네. 이응에 뿌리 돋쳤다는 것은 이응을 쓸 때 꼭지가 나온 것처럼 쓰는 궁체의 특징을 말한 건데, 신부의 글씨를 보고 시부모가 언문 여제학이라고 칭찬한 데서 규방소설의 인기와 더불어 여성의 글씨가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방소설이 인기 있다 보니까 자체 생산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본격적으로 규방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했는데요. 특이한 것은 창성가미록이나 구운몽은 조성기나 김만중 같은 당대의 석학들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한글로 소설을 썼다는 점입니다. 이명택 선생님은 규방소설의 인기를 요즘 TV 드라마의 인기에 비유하셨는데요. 나이 든 여성들은 손부나 손녀가 낭송하는 것을 누워서 들었기 때문에 라디오 드라마의 역할은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소설의 내용은 점점 더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내용으로 변화해 갔다고 합니다. 이제 당대의 베스트셀러였던 창선가미록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선가미록의 배경은 16세기 중엽의 중국인데, 우리 고소설의 대부분이 중국을 무대로 한 것에 대해 이명택 선생님은 중세의 보편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명나라와 조선의 역사가 매우 비슷해서 명나라 2대 해제가 숙부인 영락제에 의해 축출된 것은 세조가 단종을 폐위한 것과 흡사하고, 폭군으로 불리는 명나라 무종은 연산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창성가미록의 배경이 되는 명나라 가정연간에는 국정을 농단하는 엄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엄숭이 자리에 윤원영을 대치시켜놔도 괜찮을 정도로 중국 이야기지만 먼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선가미록은 착한 마음으로 의로움에 감복하게 한다는 뜻인데, 사실 현대 드라마의 주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명나라의 명문가 화씨 가문에서 벌어지는 말하자면 막장 스토리인데, 그 가문의 규모가 워낙 커서 지금으로 치면 재벌의 후계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과 비슷해서, 그래서 조선시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나라 개국공신의 7대 손인 화옥에게는 정실 부인 심씨 소생의 장자 화춘과 죽은 측실의 소생인 차남 화진이 있었는데, 장남 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아버지가 차남 진을 편애한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옛날 왕실과 귀족 집안, 현대의 재벌가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집안 싸움은 장남 승계의 원칙이 무너질 때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이 죽자 계모와 장남이 여러 악행을 저지르며 주인공 부부를 학대하고 죽을 지경까지 몰아세우는데, 결국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유배를 가게 하는데 성공했지만, 주인공 화제는 유배지에서 만난 도사의 도움으로 일대에 출몰한 해적을 무찌르는 공을 세우고 금의 환양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 계모 심씨와 장남은 더 지독한 악인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길 뻔한 고난을 겪고 비로소 개과천선해서 화진 부부가 효로서 계모를 섬긴다는 결말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두 작품에 훨씬 더 많은 세부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옛날 소설을 현대 드라마의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지만, 이런 이야기가 당시 여성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분석하신 이명택 선생님의 설명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창선가미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대략 50명이 넘는데, 특히 여성 인물들이 각각 독특한 개성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셨고, 작품에 묘사된 젊은 남녀가 만나서 시를 주고받고 바둑을 두는 장면이 당시 조선의 분위기에서는 아마 꿈처럼 보이는 장면이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조선 사회는 이성뿐 아니라 여성끼리의 만남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이 평생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집안의 형제나 어른, 그 외에 노비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불의의 환난이 닥친 상황에서 당당하게 예의와 범절을 지키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설 속 여성의 모습이 교방에 갇힌 여성들에게 본받음직한 모델을 제공했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청춘 남녀가 우연히 만나 자유연애하는 소설 내용이 남녀의 만남 자체가 불가능했던 당시에는 인간 해방적인 면까지 담겼다고 하셨습니다. 17세기에 나타난 가문 소설로서의 교방 소설은 마치 가속도라도 붙은 것처럼 급진적으로 팽창해서 18세기 중엽에는 마침내 소설을 빌려주는 새 책점이 생겨납니다. 독자층이 규방을 넘어 거리로 넓어지면서 양적 팽창을 한 반면 소설의 종류가 수백을 헤아릴 정도로 늘게 되자 내용은 질적으로 저하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장편화되면서 대하소설도 나타났는데, 완월회맹년이라는 소설은 무려 180권의 대작이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조선 후기 문신 안겸제의 모친 이시부인이었다고 하는데, 이명택 선생님은 완월회맹년의 저자로 추정되는 이시부인의 묘소를 직접 살펴보기도 하셨습니다. 서양의 근대 소설이 들어오기 이전인 18세기와 19세기 초에 이미 조선은 소설의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소설의 특징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이야기꾼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책에서 이명택 선생님은 조선의 한문 단편 소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미친 이야기꾼들을 세 종류로 분류하셨는데, 강독사와 강담사, 그리고 강창사입니다. 강독사가 소설을 실감나게 낭독하는 사람이라면 강담사는 이야기를 맛깔나게 말하는 사람이고, 강창사는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문벌 가문의 여성들에게 책 낭송을 잘하는 강독사가 인기가 있다 보니 여성 박물장사로 분장하고 교방에 들어갔다 부녀자들과 사통한 혐의로 죽임을 당한 강독사가 있는가 하면, 정조 연간에는 한 강독사가 거리에서 역사소설을 어찌나 잘 읽었는지 영웅이 극도로 시리에 빠진 대목을 읽던 중에 흥분한 청중의 칼에 찔려 죽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담사의 경우는 시장이나 약국, 객점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한 대목을 뽑았는데, 그때그때 청중의 상황에 맞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강담사 자신의 견해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했고, 강창사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예능화된 형태여서 대사슴놀이 같은 판소리 경연대회를 통해 관객인 청중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야기의 창작 과정에 적극 개입한 강창사가 판소리의 명창으로 전문화됐다면 강담사의 이야기는 기록이 됐는데, 이명택 선생님은 강담사가 구현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야담, 한문 단편이라고 하십니다. 금오신화 같은 전기소설이나 창성가미록 같은 교방소설이 대개 중국을 배경으로 했다면, 거리에서 강담사를 통해 구현된 야담에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지명과 이름이 등장하기 마련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연암 박지원이 쓴 허생전이나 광문자정 같은 작품은 실제 있었던 사실에서 출발해
구연을 통해 이야기가 널리 퍼지다가 어느 시점에 기록이 됐는데 주로 한문으로 기록됐고 그 내용이 소설의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한문 단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담, 한문 단편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청구야담 한 권에 실린 단편만 해도 250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주인공도 가난한 선비 허생이나 거지 광문, 자갈쇠처럼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한 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그런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야담만 읽어도 당시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대략 알 수 있을 만큼 조선의 색채가 가장 강한 장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910년 조선이 국권을 상실한 이후 조선의 인물이나 역사를 소재로 한 신작 야담이 잡지와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야담을 구현하는 신춘 야담대회가 천도교 기념관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동양 풍운을 휩쓴 동학란, 한말호걸, 대원군, 이봉창과 이등박문, 김옥균 왕국, 당대 유명 연사들이 공연한 신춘 야담대회는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 시기의 야담은 하나의 운동 장르에서 시대국 운동으로 발전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소설의 등장으로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 하나는 소설가 염상섭 선생님이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단종회사와 임꺽정을 야담과 연관지어 보셨다는 관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임꺽정을 조금 필사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1권에 나오는 봉단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권에서 홍문관교리 이장곤이 연산군 시기에 귀양을 가다 사약을 피하기 위해 함흥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 백정의 집에 얹혀 살면서 김서방으로 위장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직에 꽂힌 홍문관 교리를 지냈지만 실생활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백정 부부에게 어처구니 없이 구박받는 모습이나 그런 이교리를 지혜롭게 이끄는 백정의 딸 봉단의 이야기에서 정말 이야기의 재미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어서 무척 좋아했는데 이명택 선생님께서 소설 임꺽정이 야담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사례라고 하셔서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이해가 됐습니다. 1930년대를 전후로 야담 전문 잡지까지 생겨나면서 야담의 현대화가 시도됐지만 일제 말기에 그 내용이 친일적인 군국주의로 빠져들면서 퇴행한 이후 야담은 빠르게 사라져 갔는데요. 그러나 이명택 선생님은 대중매체에서 끊이지 않는 역사물이 실은 야담의 후속이 아닌가 하셨고 야담 전통이 라디오 연속극으로 텔레비전 사극으로 변신하면서 꾸준히 명맥을 이어왔다고 보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드라마의 원천이 바로 야담에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드라마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명택 선생님의 책을 꼭 보셔야 우리 역사와 정신에서 길어올린 K 컨텐츠를 선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이명택 선생님의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지만 워낙 책에 다뤄진 범위가 넓어서 동정호에 겨우 돌멩이 2개 던진 것 같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6부에 나오는 임꺽정론과 3대론, 특히 3대에 근대 이중과제가 예시되어 있다고 하셔서 3대를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8.15 전후의 혼란상을 그대로 기록한 단편 소설 논의와 홍길동전을 다룬 보론의 군도의 사회사 같은 글은 정말 좋은 내용인데 끝까지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그러나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광활한 이명택 월드, 이명택 선생님의 한국 소설사의 영토를 처음 구경한 것으로 만족하고 선생님의 다른 연구서들과 고전 번역서들을 찾아서 읽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명택 선생님의 동아시아 서사와 한국 소설사론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